시원한 건 없어요? 손주의 그 한마디가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던 그 순간을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굳고 아들은 젓가락을 든 채 멈춰섰죠. 그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추석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야 구독해 주시면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할 거예요.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준비가 시작됐어요. 거울 앞에서 제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죠. 이번엔 간단히 하자고요. 팔도 예전 같지 않고 허리도 자꾸 삐걱거리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마다 뻣뻣하게 굳어 있고 부엌에 오래 서 있으면 발목이 퉁퉁 붓더라고요. 근데 막상 마트에 가니까 발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쇠고기. 손주가 좋아하는 동그랑땡 만들려면 이건 꼭 사야 하고요. 며느리가 지난번에 맛있다고 했던 LA 갈비도 장바구니에 쏙. 아들 술안주로 명태포도 한 봉지 집어들었어요. 표고버섯은 향이 진한 걸로, 대파는 흰 부분이 실한 걸로 골랐죠. 카트를 밀고 가는데 손잡이가 축축하더라고요. 제 손에서 땀이 났나 봐요. 요즘 들어 자유 이러는데 긴장하면 손에서 땀이 나요. 왜 긴장했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 한쪽이 답답하더라고요.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받아들었어요. 15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손이 살짝 떨렸어요. 계산하는 아가씨가 빙긋 웃으며 봉투에 담아주는데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더라고요. 2층인데도요. 예전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고요하고 조용했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릴 뿐이었어요. 부엌에 장을 풀어놓고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가 아마 마지막일지도 몰라.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속 어디선가 올라온 느낌이었어요. 손주가 내년엔 중학생이 되고 며느리는 요즘 자꾸 피곤하다고 하고 아들은 회사 일로 정신없고 다들 바빠지는데 나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이 왠지 깊고 무겁게 느껴졌죠.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부엌 타일을 물들이는데 그 빛이 참 외롭더라고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아들한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명절 당일 오전에 도착한다고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어요. 뭔가 더 쓰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냥 확인 버튼만 눌렀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어둠 속에서 지난 추석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던 때,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아들이 군대 휴가 나와서 전을 먹던 때,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명절 전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지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가는 길, 복도 바닥이 차갑게 발바닥을 자극했어요. 불을 켜니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켜졌죠. 고기부터 손질했어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는데 손가락 마디가 뻐근하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썰었죠. 한 점 한 점 정성껏요. 칼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양념을 만들 때쯤 되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의자를 하나 가져다 앉아서 했죠.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손에 익은 비율로 섞는데 문득 이 냄새가 참 그립더라고요.
아직 만들고 있는데 벌써 그립다니 이상하죠? 해가 떠올랐어요. 창문으로 아침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 속에 먼지들이 춤추고 있었어요. 저도 저 먼지처럼 허공에 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오전 10시쯤 됐을까요?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이 지글지글 끓고 부침가루 묻힌 호박을 올리니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어요. 그 소리, 그 냄새, 그 색깔, 전부 다 익숙했죠. 몇십 년을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프라이팬을 들여다보는데 눈앞이 흐려지는 거예요. 손등으로 눈을 훔쳤죠. 기름이 튀면 안 되니까요. 오후 2시쯤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들네 가족이 도착한 거예요. 손주가 뛰어들어오더니 제 다리를 와락 안았어요. 그 작은 체온이 제 무릎에 전해졌죠. 따뜻했어요. 며느리가 뒤따라 들어오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아들이 짐을 들고 들어오며 부엌을 힐끗 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복잡해 보였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며느리가 거실로 가방을 내려놓더니 부엌으로 다가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을 보더니 잠시 뭔가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었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손이 멈췄어요. 귀를 의심했죠. 방금 뭐라고 했나 싶어서 며느리 얼굴을 다시 봤어요. 며느리는 미안한 듯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 뒤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뭐라고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툭 소리를 내며 냄비 가장자리에 부딪혔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준비하느라 힘드셨을 거라고 이번엔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는 쉬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며느리가 안심한 듯 부엌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저는 한동안 가스레인지를 바라봤어요. 조용히 불을 껐어요. 냄비 뚜껑을 덮고 프라이팬을 정리하고 도마를 씻었죠. 물소리만 철썩철썩 울렸어요. 명절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벌써 며느리가 식탁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택배 상자가 몇 개 쌓여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상자들이었죠. 며느리가 하나씩 뜯어내며 그릇에 담기 시작했어요. 정갈하게 포장된 나물들, 예쁘게 썰어진 고기들, 모양이 똑같은 전들이 줄지어 나왔어요. 아들이 일어나 식탁을 보더니 감탄하는 소리를 냈어요. 며느리가 뿌듯한 듯 웃었죠. 저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뭐라고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손주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식탁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뭔가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들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번듯하고 깔끔했죠.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왜일까요? 그 음식들에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아니, 나긴 하는데 뭔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기계가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절을 하는 동안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제가 어제 만든 음식들은 지금 냉장고에 가지런히 들어가 있겠죠. 호박전, 동그랑땡, 갈비찜. 정성껏 만든 것들이요. 아무도 꺼내지 않을 그 음식들을요. 점심때가 됐어요.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분위기가 묘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웃으며 음식을 권했고
아들은 열심히 젓가락을 놀렸죠. 근데 손주는 자꾸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뭔가 찾는 것처럼요. 한 입 두 입 먹는데 입안에서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씹기는 하는데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목으로 넘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맛이 어떠냐고요? 아들이 대답했죠. 맛있다고, 잘 차린 것 같다고요. 며느리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손주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며느리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아들은 밥그릇을 든 채 굳었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주가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음식은 어디 있냐고, 할머니 음식이 먹고 싶다고요. 그 순수한 목소리가 식탁 위를 떠돌았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변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죠. 아들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어요.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식탁을 짚었죠. 부엌으로 향하는데 걸음마다 바닥이 푹푹 꺼지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죠. 어제 만든 음식들이 가지런히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며 손이 떨렸어요. 그릇이 살짝 기울어져 국물이 흘릴 뻔했죠.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돌아가는 소리가 위잉위잉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죠. 따뜻해진 음식들을 접시에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 김 사이로 어제의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새벽부터 부엌에서 땀 흘리며 요리하던 제 모습이요. 식탁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든 접시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음식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였죠.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또각 소리가 났어요. 모두가 그 음식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손주가 젓가락을 뻗었어요. 호박전을 집어들더니 한 입 베어 물었죠. 씹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제 음식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던 거죠. 근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오히려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했죠. 아들도 불편한 듯 자리에서 꿈틀거렸어요. 이 침묵을 누가 깰까 모두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주가 두 번째 전을 집어들었어요. 이번엔 동그랑땡이었죠.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어붙은 식탁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뻗어 갈비찜을 집었죠. 입에 넣고 천천히 씹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놀람과 부끄러움이 섞인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들도 따라했어요. 전을 하나 집어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고는 저를 힐끗 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손주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할머니 음식이 최고라고요. 그 맑은 목소리가 식탁 위를 채웠어요.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들은 그새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죠. 가족들의 젓가락이 제 음식으로만 향했어요. 호박전이 하나씩 줄어들고 동그랑땡이 접시에서 사라지고 갈비찜 국물까지 깨끗이 비워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게 보였죠.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어요. 꽁꽁 얼어있던 얼음덩어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눈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자기가 너무 앞서갔다고, 어머니 마음을 몰랐다고요. 준비하시느라 힘드실까봐 걱정해서 그랬던 건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며느리 마음도 이해한다고 말하려 했는데 목이 메어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냥 손을 내밀어 며느리 손을 잡았죠. 며느리 손이 따뜻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함께 준비하면 어떻겠냐고요. 엄마 혼자 하시면 힘드시니까 다 같이 모여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고요.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주가 끼어들었어요. 자기도 돕고 싶다고, 할머니한테 요리 배우고 싶다고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식탁에 웃음이 번졌죠. 저도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어요. 가슴속에 꽉 차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게 느껴졌죠. 며느리가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 오더라고요. 과일이었어요. 정성껏 깎아서 예쁘게 담아왔죠. 그걸 식탁 가운데 놓으며 웃었어요. 이건 자기가 준비한 거라고, 디저트라고요. 아들이 과일을 집어먹으며 맛있다고 했어요. 손주도 따라 먹었죠. 며느리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한 조각 집어먹었어요. 달콤했어요. 정말로요. 식사가 끝나고 다 같이 설거지를 했어요. 며느리가 그릇을 씻고 아들이 닦고 손주가 제자리에 갖다 놓았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저녁이 됐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TV를 봤죠. 손주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 무게가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요. 아들이 말했어요. 내일은 다 같이 산책이나 갈까 하고요.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있기 아깝다고요. 며느리가 좋다고 했어요. 손주도 신나서 뛰었죠. 저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이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이 순간을요. 밤이 깊어갔어요. 손주가 먼저 잠들고 아들네도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아침에 그 얼어붙은 순간부터 손주의 한마디, 며느리의 눈물, 그리고 함께 웃었던 순간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며느리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자기 전에 보낸 모양이었죠. 내용을 읽는데 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어요.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진심이 담긴 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잤어요. 눈을 뜨니 해가 중천에 떠 있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었죠. 이렇게 늦게까지 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부스스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만든 거였죠. 간단한 토스트와 계란, 샐러드가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앉으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어제 피곤하셨을 테니 오늘은 자기가 차렸다고요. 아들과 손주도 이미 먹고 있었죠. 자리에 앉아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버터 향이 고소했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이거 좀 덜 달아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좀 덜 달아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좀 덜 달아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좀 덜 달아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버터 향이 고소했어요.
맛이 어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했어요. 진심으로요.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갔어요. 온 가족이 함께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했죠. 손주가 앞서 뛰어가고 아들 부부가 그 뒤를 따랐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그 모습을 봤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며느리가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년 추석 이야기였어요. 며느리가 말했죠. 내년엔 자기가 먼저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그런데 어머니한테 꼭 배우고 싶은 게 있다고요. 동그랑땡 만드는 법이랑 갈비찜 양념하는 비법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그러고는 말했어요. 어머니 음식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그게 뭔지 배우고 싶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거 없다고. 그냥 가족 생각하면서 만들면 된다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요.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네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야 한다고요. 손주가 아쉬워하며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다음에 또 올 거라고, 할머니 보러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죠.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꼭 안아줬어요. 그 품이 따뜻했어요. 아들도 제 어깨를 토닥였고요. 손주는 배꼽 인사를 하며 안녕히 계시라고 했죠. 문을 닫고 혼자 남았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졌죠. 근데 이상했어요. 외롭지 않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쓸쓸했는데 지금은 가슴이 따뜻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설거지하고 정리한 그릇들이 가지런히 들어가 있었죠. 그 사이에 작은 쪽지가 하나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 글씨였어요. 손으로 쓴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러웠죠. 천천히 읽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죠. 며느리의 마음이 그 종이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쪽지를 냉장고 문에 다시 붙였어요. 자석으로 고정하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그 글씨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참 아름다웠죠.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올해가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제가 참 우스웠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더라고요. 새로운 방식의 명절,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의 시작이었죠. 핸드폰을 들고 며느리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짧게요. 고맙다고, 내년이 벌써 기다려진다고요. 그리고 언제든 연락하라고, 요리 비법 알려줄 준비가 돼 있다고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하트 이모티콘 하나였죠. 그 작은 이모티콘이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혔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웠던 그 어둠이 이제는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눈을 감으니 오늘의 장면들이 떠올랐죠. 손주의 맑은 웃음소리, 며느리의 따뜻한 손, 아들의 든든한 어깨, 그리고 함께 앉아 밥을 먹던 그 시간들. 모두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차려온 명절상은 음식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어요. 사랑을 담는 그릇이었고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나눌 때가 된 거예요.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며느리한테, 손주한테, 그리고 다음 세대한테 이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오히려 앞으로가 기대됐어요.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하는 모습, 손주한테 칼질하는 법 가르쳐주는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잠이 스르르 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밝은 부엌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양념을 섞고 손주가 재료를 다듬고 있었죠.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눈을 떴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죠. 며느리가 남긴 쪽지가 여전히 거기 붙어 있었어요. 한 번 더 읽었어요. 어머니, 내년엔 저한테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번엔 제가 먼저 준비할게요. 웃음이 났어요. 그래, 내년엔 함께 하자. 둘이서, 아니 셋이서, 손주도 끼워서요. 그렇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죠.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어요.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데웠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 상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 모든 정성이, 새벽부터 흘린 땀이, 떨리는 손으로 만든 음식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거요. 그건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명절상은 결국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죠. 그리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